영어라는 문장은 우리가 이해할 때 다 동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봤을 때 비동사와 일반 동사라고 크게 양분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am이나 is나 are라는 이러한 현재형 이 세 개를 현재형 비동사라고 하고 am과 is의 과거를 의미하는 was 또는 is의 과거인 was, are의 과거를 의미하는 were, 이 are의 과거를 의미하는 were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라고 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 동사. 그래서 비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어에서는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등장시키는 이 모든 명사 요 자리를 우리가 주어 자리라고 말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주어 자리라고 말한다. 그래서 주어도 문장의 이제 핵심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동사가 문장의 핵심어가 되고 왼쪽에 등장하는 이 주어 역시 문장의 핵심어가 됩니다. 그래서 전 씨가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비동사 앞에 있는 주어와 주어 뒤에 등장하는 명사가 명사 뒤에 이렇게 angels처럼 s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복수 명사라고 말한다고 했어요. 복수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그 누구와 무엇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뭐들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이 에인절이라는 천사 뒤에 s를 붙이면 천사들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어라는 개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일반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주어와 오른쪽에 등장하는 누구와 무엇에 해당하는 이 명사가 동사 오른쪽에 등장을 하는데 주어인 나와 다른 그 누구와 무엇이 등장을 한다. 누구와 무엇이 등장하는 이 명사를 이 동사 오른쪽에 등장시켰을 때 우리는 이것을 목적어 자리라고 의미한다고 했어요. 목적어 자리.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 누구를, 그 사람을. 그는 사랑한다 누구를, 나를. 우리는 이 자리를 목적어라고 말한다고 했고. 그런데 이 그에 비해서 am이나 is나 are 또는 was나 were 이 동사 오른쪽에 등장하는 이 명사는 주어와 같은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주어 이 am이나 a나 is가 이다, 있다,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는 입니다. 그녀의 남편. 나는 곧 그녀의 남편이고 그녀는 곧 나의 아내고 너는 곧 가수고 너희들은 곧 angels, 천사들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보호라는 의미를 붙였습니다.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호라는 것 역시 핵심어라고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핵심어를 말씀드렸는데 동사가 문장의 핵심어고 역시 동사 왼쪽에 등장하는 이 자리를 주어 자리라고 하고 핵심어가 되고 동사는 크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크게 나눠서 보고 그래서 비동사 뒤에 등장하는 이 명사를 우리가 보호라는 문법적인 명칭을 붙여서 이해를 합니다. 그 보호에 대한 정의는 곧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주어와 같은 존재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호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주어의 신분이다. 주어의 신분 또는 주어와 관계를 나타내거나 주어의 신분이나 관계
또는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보호라고 합니다. 주어의 이름, 신분,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보호라고 말하고, 주어와 같은 존재를 나타낸다고 해서 주격 보호란 문법적 명칭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녀의 남편이라는 신분이고, 그녀는 나의 아내라는 신분이고, 너는 가수라는 신분을 나타내고, 또 그녀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이제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나와 그녀의 관계는 남편의 관계다, 부부의 관계다. 자, 역시 그녀의 이름이 뭐 메얼이라고 하면 she is 메얼이라든지, 나의 이름은 I am 탐이라든지, 이렇게 이름 역시 이 명사 유자리를 보호자리로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영어 단어에 이렇게 s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s가. 자, s가 붙어 있을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크게 나타냅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s가 붙어 있다면 하나는 명사로 볼 수 있고, 하나는 동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동사는 만약에 동사 뒤에 s가 붙어 있다면 이 동사는 두 가지를 나타내 주는데, 하나는 현재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또 하나는 동사 왼쪽에 등장하는 이 주어 자리에 있는 이 명사가 태권도가 3단이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3인칭이면서 하나를 나타내는 단수를 의미하는 요 사실을 나타내 준다. 이 s라는 것이. 또 하나는 s가 만약에 동사로 쓰이지 않고 왼쪽에 주어라는 것이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면 얘는 거의 99% 명사라고 봐서 얘는 뭐뭐뭐뭐들이라는 의미로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보면서, 영어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 단어의 모양만 가지고 그 단어의 뜻인지 품사가 뭔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단어가 붙어 있는 모양을 보고서 s라는 것이 단어 끝에 붙어 있으면 얘는 10중 8구 뭐뭐들이라는 명사, 아니면 뭐뭐 한다라는 동사, 또 왼쪽에 있는 주어가 3단이라는 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우리가 영어라는 문장을 이해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자, 동사를 말할 때는 이렇게 나는 사랑한다, 그녀는 사랑한다 라는 현재죠. 자, 나는 입니다, 그녀는 입니다, 당신은 입니다, 당신은 입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현재를 나타낸다 해서 현재형 동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동사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핵심어로서의 동사는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지금처럼 현재형 동사 아니면 과거형 동사를 나타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현재 아니면 과거로 동사가 시작한다. 현재 아니면 과거다. 현재 아니면 과거다. 그러면 나는 사랑한다를 사랑했다라는 이 과거를 나타내고 싶다면 이 동사 끝을 ed를 만들어 줍니다. 동사 끝을 ed를 만들어 주면 했다란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I love 하면 나는 사랑한다. I loved. 자, loved. 근데 ed 꼴이 만들어지는데 이 love란 동사가 현재형 동사 끝이 e로 끝났기 때문에 굳이 ed를 다시 붙일 필요가 없죠. 이럴 땐 d만 갖다 붙이면 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나는 사랑했다. 그는 사랑했다. 그래서 영어에서 대부분의 동사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단어가 ed 꼴이 붙어 있다면은 얘는 10중 8구 뭐뭐 했다라는 과거를 의미하는구나. 그러면 얘는 한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 ed를 없애주면 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겠구나라고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모양만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들은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는 ed를 붙여서 했다란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물론
모든 동사가 다 ed를 붙여서 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질 않습니다. 자, ed가 붙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바뀌는 여러 형태의 동사들, 불규칙적으로 과거를 만들어낸 동사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동사들은 영어 전체를 통틀어 볼 때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동사가 불규칙적으로 과거를 만들 때는 별도로 따로 하나하나 외워 나가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비동사 이다, 있다, 존재하다라는 이 동사는 현재형 동사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am인과 is와 세 가지가 나눠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모양은 다르다 하더라도 의미까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는 다 똑같은 의미로 쓰이고 자, 주어가 1인칭일 때 am을 쓰고 주어가 태권도 3단일 때 3인칭 단수일 때는 is를 쓰고 자, 2인칭이면 이거나 복수일 때는 a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인칭과 3인칭 단수일 때 am과 is로 나눠지지만 얘들이 이었다, 있었다, 존재했다라는 과거를 나타낼 때는 was란 동사로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I는 현재일 때 am이지만 나는 입니다 하면 I am이고 3인칭 단수가 입니다 할 때 is지만은 이었다, 있었다라는 말, 존재했다. 이었다라는 과거를 나타낼 때는 was라는 동사로 통일했습니다. 이렇게 was. 그래서 was라고 읽어요. I was her husband. 나는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과거에. 자, 그녀는 과거에 나의 아내였습니다. She was my wife. 이렇게 과거를 쓸 때는 3인칭 단수이거나 1인칭일 때 다 was로 통일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주어가 you나 자, 복수일 때는 이렇게 비동사 과거형은 were, wer이란 동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가수이다면 현재지만 이었다면 were라고 합니다. were, 자, were a singer. 너는 옛날에 과거 가수였지. 당신들은 천사였었어. 이었다라고 하려면은 were를 쓰게 된다. 그래서 이 비동사 현재형 am, is, are 현재형과 과거형은 두 가지라는 사실. 자, 두 가지라 하더라도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were를 쓸 건지 was를 쓸 건지 구분이 된다는 것.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겠죠.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 그 다음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목적어나 보어가 연달아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 give란 동사는 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면 I give입니다. I give. 자, 동사를 중심으로 왼쪽에 주어가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영어는. 그래서 I라고 쓰고 나는 give 준다. 자, she 그 여자는 그녀는 준다 하면 gives라고 합니다. s를 붙여줘야 돼요. 자, 이렇게 비동사가 아닌 경우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그랬고 자, 일반 동사 뭐뭐 우리가 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현재면서 한다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면 그대로 동사를 쓰면 됩니다. I give, you give, 우리가 주면 우리가 give, we give.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반드시 이렇게 s를 붙여줘야 돼요. 현재 뒤에는. 나도 너도 아닌 제 3자가 주어 자리에 있다면 그녀가 주면 give가 아니라 she gives입니다. 자, 이렇게 s가 붙거나 안 붙거나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준다란 의미긴 하지만 얘들이 하는 결국의 역할은 뭐냐면은 동사 왼쪽에 있는 주어가 인칭이 몇 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것만 나타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녀가 주면 she gives. 우리 선생님이 줘도 gives입니다. 3인칭 단수니까.
우리 엄마가 줘도 gives입니다. 3인칭 단수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이 동사 뒤에 오른쪽에 her라는 명사가 등장하고 ring이라는 명사가 연달아 등장해요. 동사를 중리해서 뒤에 A와 B라는 명사가 연달아 등장을 해요. 그녀라는 것과 반지 하나와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gives me라는 하나의 명사와 펜이라는 명사가 연달아 등장을 해요. 자, 이게 비동사가 아닌 동사 뒤에 명사가 등장하면 얘들은 99% 이상이 다 목적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적어라고 한다는 것은 주어와 다른 명사입니다. 주어와 다른 존재예요. 자, 나라는 존재와 그녀라는 존재가 다르고 그녀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 역시 다릅니다. 이렇게 주어인 명사와 뒤에 등장한 명사 같지 않다. 다른 존재다. 우리는 그걸 목적어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목적어가 등장하는데 뒤에 또 명사가 또 하나 등장을 해요. 이렇게 연달아 명사가 두 개가 연달아 등장을 하면 자, 영어는 이렇게 동사 뒤에 명사 두 개를 연달아 쓸 때는 이 두 개를 쓰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원칙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 주어인 명사가 자, 이 V라는 동작, 행위를 통해서 A라는 명사에게 B라는 명사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동사, give라는 동사를 통해서 주어가 give라는 행위를 통해서 A라는 명사에게 요 B를 소유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영어의 이 배열의 대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대원칙을 앞으로 요와 관련된 문장 형태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내가 준다. 자, 그 다음에 A와 B가 연달아 등장하면 A라는 존재에게 B를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단어 하나만 본다면 나는 준다, 그녀 반지 하나 이런 의미밖에 안 되겠죠. 근데 이걸 우리말로 풀 때는 주어는 은는이가를 붙여줘야 되겠죠. 1번. 그 다음에 A에게 자 우리말로 에게란 말을 붙여서 번역합니다. 그녀라면 그녀에게란 말을 붙여줘요. 2번 요게 두 번째 해석법입니다. 세 번째 a ring 반지 하나 ring은 반지인데 자 반지 하나 을르를 붙여줍니다. 또 여기다가 을르를 붙여줘요. 자 주어는 1번 A에게 자 그녀에게 반지 하나를 요게 3번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사 한다 기부 준다. 자 주어는 나는 그녀 우리말로는 에게란 말을 붙인다고 했어요. 그녀에게 반지 하나 을르를 붙여서 해석합니다. 반지 하나를 준다. 자 마찬가지로 그녀는 나입니다. 나에게 그 펜을 준다라고 번역합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두 개 연달아 등장하는 목적어를 앞에 나온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뒤에는 직접 목적어라는 문법적 용어를 쓰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용어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굳이 말씀을 드리면 요 앞에는 간접 목적어라고 뒤에를 직접 목적어라고 이건 문법적인 용어고 자 우리말 번역은 A에게 B를 부여한다라고 번역합니다. 자 역시 과거로서 주었다라고 한 말을 만들고 싶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동사 뒤에는 ed를 붙인다고 그랬는데 자 이 기부 준다라는 동사는 불규칙적으로 변해서 뒤에다가 d를 붙여서 주었다란 말을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얘는 이 give란 동사를 gav란 동사를 바꿔 써서 과거를 나타냅니다. 주었다라고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외워줘야 됩니다. 준다는 give고 give라고 쓰고 give라고 읽고 자 과거일 때는 gave라고 쓰고 gave라고 읽습니다. gave 자 끝에 v는 강하게 읽지 않고 소리를 죽여 읽습니다. gave 이렇게 gave 주었다 라고 하는데 이건 별도로 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외우는 동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동사 뒤에 두 개의 명사가 연달아 등장을 할 때, 자, 영어는 주어는 V라는 행위를 통해서 A라는 존재에게 B를 준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나타내 준다. 자, 그녀에게 반지 하나를 준다. 해석은 이럴 때 우리 A에게 B를이라고 하고, 자, 해석 순서는 주어를 제일 먼저 하시고 동사를 맨 마지막에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어는 주어를 제일 먼저 한다. 동사를 맨 마지막에 한다. 자, 주어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라는 것, 그 다음에 주어는 A에게, 우리말은 에게 붙이고 얘는 을을 붙이고 얘를 맨 마지막으로, 주어인 나는 그녀에게 반지 하나를 준다. 자, 근데 그녀에게인데 왜 허를 그녀라고 쉬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 자리가 목적어 자리예요. 동사, 일반 동사 오른쪽에 등장한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라고 하기 때문에 요 목적어 자리는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대명사일 때는 목적격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사 오른쪽에 등장하는 일반 동사 오른쪽에 이 자리에는 I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역시 얘는 주어 자리에만 쓰는 놈이에요. she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목적어 자리를 쓰면 her를 써줘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목적어에 따른 me라고 영어를 써줘야 됩니다. 우리말에는 똑같은 나지만 영어는 이것을 구분해 준다는 사실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요게 또 차이구나. 우리는 나가 주어 자리에 있어도 나고 나를 해도 우리의 조사만 바뀔 뿐이지 나라는 존재는 똑같이 주어 자리든 목적어 자리든 변함이 없지만 영어는 요 모양을 바꿔놨습니다. 바꿔서 반드시 써줘야 돼. 규칙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I give she라고 안 돼요. I give her라고 쓰고, 그녀, 요거에다가 우리는 에게를 붙인다고 그랬어요. 명사 두 개가 연달아 들면 그녀에게, 나에게. 그녀는 나에게 펜을 준다. 나는 그녀에게 반지 하나를 준다. 자, 주었다고 하시다면 gave를 써서 I gave her a ring 한다면 나는 그녀에게 반지 하나를 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반지 하나를 주었다. 이렇게 말을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동사 뒤에 명사 뒤에가 연달아 A, B가 오는 케이스가 또 하나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는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A라는 명사와 B라는 명사 연달아 등장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뭐냐면 A에게 B라는 존재를 주는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그녀에게 반지 하나를 줬는데 그녀와 반지는 다른 존재입니다. 자, 그녀는 나에게 펜을 줬는데 이 A, B라는 두 개의 명사가 다른 존재예요. 나에게 펜을 주었는데 이 펜은 나와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앞에 걸 간접 목적어라는 말을 쓰고 뒤를 직접 목적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call이라는 call이라고 쓰고 call이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자, call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부른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부른다. 자, 근데 뒤에 cat, 그 고양이라는 명사가 하나 등장을 하고 후추라는 이건 하나의 명사입니다. 명칭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A라는 명사와 B라는 명사, 핵심 뭐냐면 명사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고양이, 누구, 무엇, 고양이, 후추라는 명사입니다. 자, 두 개의 명사가 연달아 등장하는데 역시 영어의 대원칙은 뭐냐? 동사를 중심해서 뒤에 A라는 명사와 B라는 명사가 연달아 등장할 때는 주어는 요 행위를 통해서 A에게 B를 갖게, 소유하게 해주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유하다는 개념이 뭐냐면 그녀에게 반지란 또 다른 명사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A라는 존재에게 B라는 이름을 갖게 해주거나,
신분을 갖게 해주거나 또는 어떤 관계를 맺게 해주거나 이런 거. 주어 이 뒤에 나온 A라는 명사에게 B라는 이름을 갖게 해주거나 A라는 명사에게 B라는 신분을 갖게 만들어줄 때 우리는 A, B를 연달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A에게 B를 소유하게 갖게 해주다. 얘에게 A라는 존재에게 B를 갖게 해주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틀로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어는. 그럴 때 두 개의 명사를 연달아 갖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고양이에게 후추라는 이름을 갖게 해주는데 부르는 행위를 통해서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풀어내려면 우리는 위에처럼 어떤 그녀에게라는 조사, 반지 을이라는 조사를 붙여서 해서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그 고양이를 후추라고 부른다라고 해야 내용이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어를 제일 먼저 고양이를 그쵸? 고양이를 후추라고 우리는 조사가 붙었어요. 1번. 얘는 맨 마지막입니다. 고양이를이라고 해야 되겠죠. 조사를 붙여줘야 이렇게. 2번. 이럴 때는 후추라고 써놓고 우리말은 라고 붙여줘야 돼야 말이 되겠죠. 후추라고 부른다. 요게 완전한 우리말식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고양이를 후추라고 부른다라고 해야 이 문장이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자 영어 하나하나의 단어만 본다면 우리 부른다 그 고양이 후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것이 영어의 배열과 얘들의 표현 방식과 이 표현 방식의 내용을 우리말로 풀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말로 풀어질 때는 이렇게 주어 자리에는 조사 자 그 다음에 A를 B라고 부의한다라는 이 조사를 붙이는 해석구를 익혀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익혀지는 과정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는 요 행위를 통해서 얘를 갖게 해주는데 얘에게 이름과 신분 관계라고 한다면 이 두 개는 이퀄의 관계, 같은 존재가 됩니다. 고양이 곧 후추. 근데 위에는 그녀는 반지와 다른 존재죠. 이럴 때 두 개는 얘의 관계는 목적어 관계가 성립되지만 얘는 보호 관계가 고양이와 후추는 보호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이럴 때 우리는 얘는 문법적인 용어로 얘는 목적어라고 말하고 얘는 목적 보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호. 결국 보호라는 존재는 앞에 나온 명사의 이름과 신분 관계를 나타내 주는구나. 목적 보호라는 말 쓰고 이거 문법적인 용어예요. 자 위에서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문법적인 용어를 쓰는데 자 문법적인 용어는 다르긴 하지만 얘들이 대원칙은 얘들의 표현의 대원칙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거나 주어는 V라는 행위를 통해서 A에게 B를 갖게 해주는 얘가 얘를 갖는 거예요. 얘가 얘를 갖는다는 의미가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자 그런데 다른 걸 갖게 되면 얘에게 요거를 그녀에게 반지를 주었다. 그 같은 존재 이름과 신분 관계를 갖게 되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등장해서 얘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얘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고 말한다. 자 역시 불렀다 하면은 ed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콜에 ed를 붙여 we called 하면 우리 콜은 부른다, 불렀다는 called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we called the cat 후추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양이를 후추라고 불렀다. 이렇게 풀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에 지금 설명드리는 모든 부분들이 뭐를 지금 말씀드리냐면 핵심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어. 문장의 핵심어라는 것이 뭐냐면 동사를 중심으로 왼쪽에 등장하는 주어와 동사 오른쪽에 등장하는 이 목적어. 자, 동사, 주어, 목적어. 자, 비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주어와 오른쪽에 보어. 자, C를 보어라고 합니다. 앞으로 C를 보어라고 할 겁니다. 자, 또 하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명사 두 개가 연달아 등장, A, B라는 명사가 연달아 등장할 때, 자, 이 A, B라는 명사가 다른 존재면 앞에 건 간접 목적어, 뒤에 건 직접 목적어. 자, 뒤에 등장하는 명사가 앞에 나와 있는 목적어의 이름과 신분이면 뒤에는 보어라고 쓴다고 그랬습니다. 보어. 얘는 목적어, 목적보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문장의 핵심어라고 말합니다. 핵심어라는 게 뭐냐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보어. 자, 주어의 이름과 신분을 나타내는 보어는 주격보어. 자, 목적어의 이름과 신분을 나타내는 보어는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동사, 주어, 목적어, 보어 요 네 가지라는 존재를 우리가 영어라는 문장의 핵심어라고 말합니다. 핵심어. 얘가 문장을 떠받치는 기둥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핵심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영어의 단어를 보면 그 단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어인가 설명어인가로 나눠집니다. 설명어인가. 그래서 문장 내 핵심어인 동사. 자, 그래서 그 동사의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요 자리에서 위치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때는 우리가 핵심어라고 말했고, 자, 그것을 담당하지 않고 그 역할을 맡는 그 단어들을 설명해 주는 단어들이 있어요. 설명해 주는 말. 그걸 우리는 설명어라고 말한다. 설명어는 단어를 설명해 주는데 어떤 단어들이 설명을 해주고 어떤 단어들이 설명을 받는가, 설명해주고 설명을 받는가, 설명해주는 말, 설명받는 말. 자, 그래서 동사를 설명해주는 말이 있고 명사를 설명해주는 말이 있고 형용사를 설명해주는 말이 있고 부사를 설명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품사를 말합니다. 각각 단어에 동사냐,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얘들을 설명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라는 이 단어를 설명해주는 말이 있는데 이 동사를 설명해주는 단어가 바로 부사입니다. 부사예요. 자, 그래서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 live란 동사를 한번 봅니다. live는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산다, 살고 있다, 생활한다. 살다, 살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를 중심 왼쪽에 나이라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누가 살아요? 이건 주어 자리. 내가 삽니다. 그 뒤에 here라는 말이 등장해요. 자, here라는 말은 부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부사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려 정리를 언제 육하 원칙 중에서 네 가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얼마나까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얼마나에 해당하는 말을 부사라고 하는데 이 부사가 바로 동사를 설명해 줍니다. 말 그대로 산다 어디서 사느냐 언제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왜 살았냐 얼마나 잘 살았냐 이런 말을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데 이 부사는 동사 오른쪽에 써놓고 얘를 설명해 줍니다. 자, 여기에란 말 여기서 살아요. 자, 이렇게
동사를 설명해주는 부사는 동사 오른쪽에 위치해 줄 수도 있고 문장 맨 앞에 선두에 쓸 수도 있습니다. 선두에 맨 앞에. 그래서 위치가 가장 자유로운 놈이 부사예요. 동사를 설명해주는 부사의 위치는 1차적으로 자유롭다.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위치하거나 왼쪽에 위치하거나 상관이 없다. I live here. 나는 살고 있다. 여기서 내가 살고 있다. 맨 앞에 써도 되고 맨 뒤에 써도 됩니다. 자, 영어의 기본 해석은 주어를 제일 먼저 해라. 동사를 맨 마지막에 해라. 그렇다면 나는 산다. 여기서 하면 나는 여기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앞에서 갖다 쓰면 여기서 나는 살고 있다. 그래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부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란 말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동사를 설명해 주는 놈이다. 동사를 설명해 주는 놈이 부사다. 부사의 위치는 자유롭다. 자, 이게 첫 번째고. 자, 그 다음에 명사를 설명해 주는 놈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명사를 설명해 주는 놈은 형용사다. 명사는 누구와 무엇에 해당한 놈을 명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와 무엇. 근데 어떤 누구냐? 어떤 누구냐? 무슨 누구냐? 우리말로 어떤 무슨에 해당하는 말. 어느에 해당하는 어느 누구냐 이렇게 명사를 설명해 주는 놈을 형용사라고 하고 명사 앞에 갖다 붙이게 됩니다. 자, 여인이라고 나왔어요. 여자, woman, 여자란 의미입니다. 자,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예요? kind란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데 kind란 이 단어는 친절한 의미를 나타내는 뜻을 갖는 형용사입니다. 친절한, kind. 자, 그래서 여자를 설명해줘요. 어떤 여자? 친절한 여자. 이렇게 위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명사 앞에다 갖다 써주면 돼요. 우리말과 같은 어순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여자 앞에 갖다 써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요 the라는 말이 없다고 한번 볼까요? 그럼 친절한 여자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수없이 친절한 여자가 많죠. 그래서 이 여자를 구분시켜줘야 됩니다. 도대체 어느 친절한 여자를 의미하는 거냐? 얘를 또 설명하는 말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처음으로 내가 말하고 상대방이 처음 말한 어떤 한 친절한 여자였다면 그때는 어를 붙이게 됩니다. 어떤 한 친절한 여자면 kind woman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만 얘를 또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the를 붙이게 되면 말은 내가 너한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더를 붙이면 바로 그란 뜻이요. 그 친절한 여자 있지 않니? 그 여자 하는 순간 말하는 너는 말을 듣는 상대방 그 여자라고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명사 앞에 더 어더는 맨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써주고 명사를 써줍니다. 이런 어순으로 배열을 해주게 돼요. 한 친절한 여자 kind woman. 그 친절한 여자 the kind woman 이렇게 읽습니다. woman 여자. 자, 동사가 is입니다. 자, 입니다. 그 친절한 여자가 입니다. 누구예요? 와이프입니다. 와이프라는 것은 아내예요. 근데 와이프 앞에 my란 말이 없다고 하면 그 친절한 여자가 아내예요라고 한다면 말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아내라는 존재가 있는데 도대체 아내라니 어떤 아내를 말하는데 우리 아내, 나의 아내. 자, 이렇게 이 명사를 설명한 말이 표기가 있죠. my wife. 자, 엄격하게 말하면 이 어나 더나 my라는 놈들이 명사 앞에 갖다 이렇게 써붙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얘들은 명사 앞에 갖다 붙이는데 그럼 도대체 얘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어와 더 이런 누구누구의란 말이 하는 일은 뭐냐면
명사 앞에서 계속 명사를 설명해 주는데 설명을 해주는데 도대체 얘가 뭐를 설명해 준다는 얘기냐? 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A라는 B라는 C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A라는 아내, B라는 아내, C라는 아내가 존재하는데 이 같은 명사를 구분을 시켜줘야 된다. 얘들을 구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그래서 그 여인, 한 여인, 나의 아내, 너의 아내, 이 아내라는 존재를 같은 존재, 여러 많은 존재 중에 어느에 해당하는 말을 구분시켜주는 말. 사실은 얘들은 결국 명사를 설명해주는 말로 이 역할은 같긴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kind라는 이 형용사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예, 다른 면이 있는데 어떤 면이 다르냐면 형용사라는 것은 이 명사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차가 있어요. 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세상엔 수없이 많은 차가 있겠죠. 예, A 차가 있고 B라는 차가 있고 C라는 차가 있고 이 차를 같은 여러 것 중에 얘를 구분시켜주면 이것도 하나의 차고 얘도 하나의 차고 이 차는 나의 차고 이 차는 너의 차고 이렇게 얘와 얘를 별도로 구분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차 자체만 설명해 볼까요? 이 자체는 까만 차예요. 바로 비싼 차예요. 신형이에요. 자, 요 명사 자체만 얘도 까만 차고 비싼 차고 신형이에요. 이 명사 자체만 설명해 주는 놈들 어떤 차를 말하는 건데 뚜껑이 열리는 차예요. 자, 이 얘를 명사 요 자체만 설명해 준 놈 얘는 형용사가 되고 형용사라고 하고 이 차와 저 차를 구분시켜 준 놈들이 또 따로 존재해요. 얘들은 우리는 한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한정사라는 문법적 용어를 구사를 해요. 그래서 같은 존재의 다른 것을 구분시켜 준 놈은 한정사라고 하고 이 명사 자체에 대한 설명어는 형용사라고 말한다. 그래서 명사라는 걸 보면 가만히 보면 여인이 등장하면 도대체 여인이라니 수없이 많은 여인이 있는데 어느 여인을 말해? 바로 그 여인. 이렇게 제일 먼저 이 명사를 다른 명사 구분시켜주는 한정사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필요에 따라서는 도대체 어떤 여인이냐 못된 여인, 성질 나쁜 여인, 아름다운 여인 자, 이 어떤에 대한 형용사는 또 이 앞에 갖다 써주게 됩니다. 이렇게 명사 앞에는 한정사, 형용사 이렇게 해서 붙여서 이 명사를 결국은 어쨌든 설명을 해주는 거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용사 역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 친절한 여인은 바로 입니다.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어느 아내를 말해? 나의 아내. 얘도 얘를 설명해주는 역할은 한정사가 되겠죠. 이렇게 명사 앞에서 명사를 설명해주는 한정사나 형용사에 대한 이 역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자, she is smart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녀는 is 그녀는 입니다. 자, 얘가 없어요. smart 하면 똑똑한이라는 뜻이에요. 똑똑한이란 얘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그 여자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 여인, the woman. 그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똑똑한 여인이에요. 그러면은 똑똑한 여인이란 말을 만들고 쓰고 싶다면 더 뒤에 여기다 smart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The smart woman. 그 똑똑한 여인. 그 똑똑한 전화가 뭐예요? 스마트폰입니다. 전화.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똑똑한 전화가 되겠죠. 우리가 쓰는 휴대폰은 똑똑한 전화. 자, 이것은 이 명사를 설명해 주는 말인데 그 똑똑한 여인은 그 여자는 결국 어때요? 똑똑합니다. 그 전화는 어떻게 해요? 똑똑해요. 자, 그 똑똑한 여인 그냥 명사 하나만 언급하는 것이죠. 문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하다라고 형태로 말을 만들고 싶어요. 예. 그녀는 있다 존재하다. 성형사를 갖다 쓰면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가를 있다라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she is smart 하면은 이것이 똑똑하니라고 우리말로 그대로 단어를 한번 따라가서 한번 말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녀는 she is smart 하면 그녀는 입니다. 똑똑한. 그녀는 똑똑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am이나 is나 are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등장하면 자, 우리말로 만드는 것은 결국은 이 am이나 a나 is와 형용사를 결합을 해서 합해서 우리말로는 어떠하다라고 말을 만들어 줘야 돼요. 어떠하다. 똑똑하니라는 말을 써놓고서 우리말로는 is smart는 합해서 똑똑하다. 만약에 친절하다며 하다란 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is 뒤에 kind라는 형용사를 써주고 친절하니라는 말을 써주고 우리말로는 합해서 어떠하다라고 말을 만들어내요. 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드는 이 규칙을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피곤하다, 뭐 피곤한이란 말을 써주고 있으면 피곤하다. 아름답다라고 하고 싶다면은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를 써주고 요거 뒤에 합해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만든다는 것, 요걸 또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 똑똑하다인데 이 앞에 so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어요. 얘는 똑똑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so라는 이 부사를 앞에 갖다 붙이게 되면 얘를 형용사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똑똑한데 도대체 얼마나 똑똑한가? 똑똑함의 정도, 형용사의 정도를 설명해 주는 말, 얘도 부사입니다. 그럴 때는 형용사 앞에 갖다 써주고 우리말 해석은 똑같이 순서로 부사 먼저, 형용사 나중에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She is so smart 하면 그녀는 정말로, 이때 so의 의미는 정말로, 대단히, 매우 이런 의미를 나타내요. 정말로, 매우, 대단히 so라고 쓰고 매우 대단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녀는 정말로 똑똑하다. 정말로 매우 똑똑하다. 대단히 똑똑하다. 이렇게 형용사를 설명해 준 놈을 부사라고 하고 얘를 설명해 주는 얼마나 어떠한지 이 얼마나 형용사의 정도를 설명하는 말을 갖다 앞에 우리말과 똑같은 순서나 영어나 똑같죠? 갖다 붙여 쓰게 됩니다. 자, 이것이 형용사를 설명해 주는 설명어가 된다. 요거를 우리는 설명어. 얘는 앞에서 말한 건 얘는 명사 설명어. 얘들은 명사를 설명해 준 놈이고 얘는 형용사를 설명해 준 놈이고. 자, 그 다음 walk, walk는 걷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걷는다. 자, 그래서 she walks fast, fast라는 말을 갖다 붙였어요. walk는 걷는다. 여기 s를 붙였어요. 왜 붙였을까요? 자, 동사 뒤에 s를 붙이는 경우는 얘의 동사가 현재라는 걸 나타내주고 왼쪽에 있는 주어 자리에 있는 놈이 태권도가 3단이라는 걸 나타내준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형인데 am이나 a나 is를 비동사라고 했는데 이 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 현재형이 왼쪽에 주어 자리에 있는 놈이 태권도가 3단 나도 너도 아닌 제3자면서 하나라는 걸 나타내는 명사가 주어로 올 때는 반드시 99%도 아니고 100%입니다. 예가 없어요. 무조건 s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붙인다. 내가 걸으면 I walk예요. walk. W-A-L-K라고 쓰고 walk라고 있습니다. walk. walk. 크는 강하게 읽잖아요. walk. walk. 이런 식으로 내가 걸으면 I walk. 네가 걸어도 you walk예요. 근데 제 3자가 걸으면 walks입니다. 그렇다고 walk를 쓰거나 walks를 쓰거나 s를 붙이거나 의미는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의미는 똑같다. 단지 주어 자리에 있는 놈이 태권도가 3단인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것뿐이다. 자, she walks. 그녀는 걷는다. 이 말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fast, fast는 어떻게 걷는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를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걸 부사라고 그랬죠. 자, 이때 어떻게 걸어요? 빨리 걸어요? 그럼 얘는 걷는다라는 동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동사, 이 fast라는 얘는 부사가 되고 얘는 이 동사를 설명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사를 설명해 준 놈은 부사다. 자, 부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얼마나가 부사가 된다. 자, 근데 부사인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가 동사를 쓸 때 이 부사인데 she walks fast. 빠르게 걸어요. 어떻게 걸어요? 빠르게 걸어요. 자, 근데 도대체 얼마나 빠르게 걷느냐? 얼마나 빠르게 걷느냐? 그럴 때 얼마나란 말도 역시 부사 앞에 갖다 붙이게 됩니다. 그럼 똑같은 부사예요. 얘도 부사고 얘도 부사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해당한 말이고 빠르게 걷는데 어떻게 걷는데 매우 빠르게 걸어요. 얼마나 해당하는 말. 이것도 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부사도 설명해 주 같은 부사가 부사도 설명해 주는구나. 이 뒤에 나온 부사는 동사를 설명해 준 놈이구나. 그래서 부사는 동사를 설명해 주거나 자, 근데 또 얼마나 어떠한 매우 똑똑한 형용사를 설명해 주거나 또는 다른 부사를 설명해 주거나 그럼 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부사가 뭐를 설명해 주고 있는가? 얘는 형용사 앞에 붙여서 형용사를 설명해 주거나 동사를 설명해 주거나 또는 부사 앞에서 또 다른 부사 앞에 서서 다른 부사를 설명해 주거나 얘들은 동사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형용사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같은 또 부사도 설명해 주는구나. 이놈들은 세 개의 품사인 단어를 설명해 주는구나. 이럴 때 우리는 얘를 설명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심어와 설명어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태도로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가를 따라서 단어의 의미와 뜻을 파악한다. 자, 이 부분은 별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영어의 단어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뜻만 갖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뜻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는 뜻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네 개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뜻의 경우는 또 그 단어가 품사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명사냐 동사냐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로만 쓰인다면 좋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일수록 하나의 단어가 명사로도 쓰이기도 하고 동사로도 쓰이기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품사라는 것을 구분하고 그 수없이 많은 그 단어를 어떤 정확한 의미의 뜻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이것을 아는 방법은 사실은 하나의 단어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
문장에서, 말에서, 글에서 하나의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쓰이는가를 알려면 단어의 모양만 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무엇을 보고 하는 것이다? 위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위치를 봐야 된다. 위치를 봐야 되는데 그 위치를 판단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동사다. 자, 동사를 중심에서 위치를 봐서 우리는 그 각각의 단어들이 핵심어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설명어 자리에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판단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단어로만 보고 아는 것이 아니죠. 자, 이것이 핵심어이냐 설명어이냐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알려면 무엇을 기반으로 해야 되느냐? 영어가 쓰여지는 구조, 그렇죠? 이게 바로 문법이라는 것이다. 그럼 문법의 핵심 뭐냐? 그건 위치다. 각각 단어의 위치다. 근데 이 단어의 위치인데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말을, 말은 내가 너한테 한다, 내가 너에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언제 하느냐, 어디서 하는가, 어떤 태도로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실은 판단을 해야만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와 관련된 것을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